하와, 기내식을 잘 먹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내게 청혼한 날은 잊을 수가 없다. 사실 내가 남편을 먼저 발견하고 가슴이 뛰고 자랑하고 다니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남편한테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다. 내가 먼저 좋아했는지 남편이 먼저 좋아했는지 날짜와 시간을 종이에 적어서 동시에 꺼내보는 그런 게임을 그 당시에 했어야 했는데 다 잊어버린 까마득한 옛 시절의 일을 무슨 수로 알아낼 것인가? 나는 나를 기억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얘기한다면 나는 남편을 보자마자 반했고 좋아해버렸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말했더니 내가 먼저 좋아한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데이트할 당시에는 개인 휴대폰이 없었다. 더구나 남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하면 방송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2번 안내 방송을 한 후 바로 달려오지 않으면 경비 아저씨는 판사처럼 내게 선고를 내렸다. 아무개 씨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것인지 자고 있는 것인지 전화 받으러 이제 막 오고 있는 것인지 중에 추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신속한 경비 아저씨의 결정 때문에 당시 남자 친구이던 남편에게 전화 걸기 프로젝트는 늘 긴장감이 넘쳤다. 숨 가쁘게 뛰어온 것을 감추려는 듯 전화기 옆에서 안 듣는 척하며 다 듣는 아저씨를 의식한 듯 사뭇 시크하게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생각해내지 못했다. 전화는 늘 내가 하는데 전화 받는 목소리조차도 적극적이지 않구나. 아무래도 내가 더 좋아하나? 자존심 상한다. 등의 생각을 하고 살던 어느 날 청혼을 받았다. 우리 결혼하자라는 남편의 말을 듣는데 한기가 오고 이가 위아래로 저절로 부딪혔다. 청혼을 받고 있는 남편의 차 안은 히터가 틀어져 있어서 충분히 따뜻했기도 했고 나는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단지 너무 긴장해서 이가 덜덜 부딪히는 전무후무한 경험을 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청혼을 받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경험이다. 오늘 아침 혼자만의 상념에 빠져 있던 나는 남편에게 여보, 나한테 청혼해봐 라고 했더니 이미 했다며 새침을 떨었다. 남편은 결혼 날짜를 정한 후 내게 물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갈 것처럼 물었다. 휴양지로 갈까? 관광지로 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몰라서 되물어 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젊고 힘이 넘치니 관광지로 가야 한다. 그러나 젊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른다. 나이 들어 힘이 빠져봐야 전에 힘이 온몸에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팔이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머리나 코, 입, 귀, 눈 등 어디라도 아프면 그 기관의 존재를 실감한다. 평소에는 내게 코가 있구나, 귀가 있구나, 어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신체 기관의 존재가 확실하게 느껴지면 그것은 아픈 것이다. 몸에 힘이 넘치는 건강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힘이 있는지 모른다. 이 힘이 빠져나간 후에 힘없는 몸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이 들면 당연히 휴양지에 가고 싶다. 귀찮음이 절정에 이를 나이에는 여름 휴가를 즐기려고 어디로 갈 필요도 없다. 그냥 휴가 기간 동안 외식하기로 약속만 받아내면 된다. 지금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망설임도 없이 휴양지라고 대답하겠지만 나는 당시 그의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려웠다. 그
그는 내가 관광지로 가고 싶다고 하면 관광지로 예약을 하고 휴양지로 가고 싶다고 하면 휴양지로 예약을 하려고 물어본다는 것이었다. 나는 관광지로 가서 실컷 관광하고 피곤하면 호텔에서 쉬면 되지 왜 그런 것을 굳이 구별 짓는지 의아하였다. 그가 생각한 관광지는 어디일까? 휴양지는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텐데 그조차도 물어볼 생각을 못했다. 나는 관광지로 다니다가 피곤하면 호텔에서 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나의 대답을 듣고 남편은 알았다고 하였다. 또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신혼여행지에 대해 통화했다. 우리가 결혼할 달이 11월이라 한국은 겨울이지만 신혼여행은 따뜻한 나라로 가려고 한다고 하였다. 남편이 예상한 나라가 어디인지도 물어보지 못했다. 그냥 들려주는 대로만 듣고 들떠서 전화를 끊고 동생들이 여러 가지를 되물으면 나는 아는 게 없었다. 나도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는 토요일은 정오까지만 근무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토요일 한낮에 퇴근할 때 그 밝은 햇빛은 최고로 화사하고 즐겁게 기억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직장에 다니는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남편에게 신혼여행지가 11월에도 여름 날씨일 것이라는 말을 듣기가 바쁘게 그 주 토요일에 바로 백화점과 상가 등을 누비며 신혼여행지에서 새 신부가 입으면 딱 좋을 만한 옷을 찾아다녔다. 내가 쇼핑하였던 그 당시가 마침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름 옷은 많았지만 내 환상을 채워줄 만한 옷을 찾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렸다. 여기저기 다니며 부지런히 옷을 골랐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옷은 하늘색 민소매 블라우스와 반바지 한 벌이다. 블라우스는 소매는 없었지만 옷깃이 정장처럼 되어 있어서 노출이 많은 옷임에도 얌전해 보이는 분위기의 옷이었다. 옷감은 부드럽고 하늘거렸다. 당장 입고 싶었지만 신혼여행지에서 입으려고 아껴두었다. 드디어 11월이 되었다. 우리의 결혼식 일주일 전이 되었을 때 그에게 전화가 왔다. 신혼여행을 해외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다. 나는 당시 진심으로 괜찮다고 신혼여행은 아무 곳이나 가도 된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했다. 우리 차로 아무 데나 다녀오자며 남편을 위로했다. 그는 나와의 데이트를 위해 차를 구입했었다. 그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참 행복하고 즐거웠었다. 나는 그 차의 즐거운 기분을 기억한다. 차에 오르면 새 차 냄새도 좋았다. 당시 나의 제안은 남편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진심이기도 했다. 결국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제주도로 정해졌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신혼생활은 꿈결같이 흘러갔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고 임신, 출산, 육아로 나의 마음은 좁아지고 작아졌다. 불어난 체중, 달라진 옷맵시 등 거울을 보면 결혼 전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남편에게 내가 여전히 예쁜지 궁금하였다. 그렇게 마음이 소심해졌을 때 하필 남편은 미국으로 2주간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게다가 출장 기간에 마침 우리 큰 아기가 정확히 첫 돌을 맞이하는 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데도 혼자만의 미국 출장을 결정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웠다. 그런 섭섭함이 쌓여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지 못했던 것도 뒤늦게 섭섭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시달렸다. 텔레비전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풍경이 나오면 나는 무척 가고 싶어 했다. 진심으로 부럽고 가고 싶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언젠가 남편과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나는 기내식을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첫 아이를 낳고 4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다. 둘째를 가졌을 때는 시아버님의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제주도를 갔다. 몸도 무거웠고 회비도 무거웠다. 마음은 더더욱 무거웠다. 제주도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신혼여행 그리고 당시의 여행이 3번째이니 새로울 것도 없었다. 제주도를 가는 경비로 동남아시아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말들을 들으니 여행지가 제주도인 것이 더욱 불만스러웠다. 더구나 제주행 비행기는 이륙했나 싶으면 금방 착륙할 뿐만 아니라 기내식이라고 해봤자 작은 종이컵에 조금 전까지 집에서 마셨던 것과 똑같은 맛의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전부이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나는 비행기를 타자 괜히 기내식은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에 남편이 말했다. 올해가 우리가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좀 특별하게 보내려고 해. 우리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간 것도 마음에 늘 걸렸고 해서 몰디브를 갈 거야. 남편의 이런 말을 들은 나는 몰디브는 지상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항공료만 해도 만만치 않은 곳이라 걱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름은 아직 멀었고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리 설레었다. 우리는 정말로 몰디브에 가게 되었다. 당시 2002년 월드컵을 했던 해였다. 공항이나 비행기 안이나 몰디브 호텔 여기저기에서 BTHREDS라고 쓴 빨간 티를 입은 한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처음 들어선 국제공항에서 또 먼 비행을 할 기내에서의 빨간 물결은 나의 첫 해외여행에 들뜬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우리는 몰디브 리조트에서 머물며 밥 먹고 수영하고 낮잠 자기를 반복하며 일주일을 지냈다. 리조트의 사면은 모두 아름다운 바다였다. 해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나 조개 조각 하나 없이 깨끗하고 쾌적하니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녀도 안심되어 일일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다. 술 먹고 소리 지르는 행락객들도 없었다. 각자 자기가 묵는 숙소 앞바다에서 조용히 놀았다. 섬 전체에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항상 흐르고 있어서인지 아이들도 평화롭게 놀았다. 몰디브 사람들은 인도 사람처럼 생겼다. 피부색은 검게 그을어 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왜 그리 검은 피부색을 가졌는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되었다. 우리도 3일째부터는 콧등에서 찐 감자 껍질처럼 피부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피부색이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다. 몰디브에서 며칠이 된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점심을 먹고 아이들과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한국인 신혼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했다. 신혼부부의 피부가 뽀얀 것을 보고 어젯밤에 도착했거라고 짐작되는 것이 재미났다. 그들은 신혼여행을 왔다면서 우리 아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인사하러 왔다고 하였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잠깐 수영장에 함께 있었다. 신혼부부의 새 신랑은 우리 가족이 4명이면 800만 원 들었겠다면서 대단하다고 하였다.
나는 그 사람이 정확히 맞춘 것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다. 새 신랑은 자기네들이 신혼이기도 하고 항공사 직원들이라 할인받아서 왔지만 자기가 만약 결혼 10주년이 되어 800만 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싱크대를 개비하겠다면서 우리 가족의 몰디브행이 대단하다고 초면에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않고 연신 떠들어댔다. 나도 남편이 대단한 결단을 단행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남자를 이렇게 놀라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 부부는 다음날 우리 가족이 몰디브의 수도 말레로 가는 보트를 빌렸을 때 무료로 탑승하는 행운을 얻었다. 우리에게 인사를 한 사례를 톡톡히 받은 셈이다. 집에 돌아왔다. 몰디브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꿈결 같았다. 기분도 전환되었다. 이래서 여행을 다니나 보다 싶었다. 몰디브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족이 여러 번 함께 보며 그 시간을 추억하였다. 나는 사진 정리를 하느라고 바빴다. 모두 출력하니 앨범 한 권을 가득 채웠다. 남편도 여행 기록을 정리하느라 바쁜 듯 했다. 남편은 당시 지출했던 영수증, 항공권, 여행 중 경유했던 싱가포르에서 생긴 종이들을 모아 스크랩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행 후 각자 할 일을 마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보려고 일단 책꽂이에 모두 꽂아두었다. 일상은 무디면서도 빠르다. 어느 날 문득 몰디브라고 적어놓은 스크랩북이 눈에 띄었다. 나는 다 아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을 알면서도 묵직한 스크랩북을 두 손으로 꺼냈다. 첫 장에 남편이 쓴 기행문이 출력되어 꽂혀 있었다. 남편이 기행문을 써 두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 내용도 궁금하여 서둘러서 꺼내어 읽어보았다.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왔는지 정말 궁금하였다. 남편은 우리 가족이 몰디브로 향하던 날 아침부터의 풍경을 상세히 적어 놓았다. 그날 우리가 새벽 4시에 밴을 불러 타고 인천공항을 간 것, 그날 날씨가 화창하였던 것, 우리 아이들이 서로 창가에 앉으려고 조금 다투었던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고 적혀 있었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몰디브라는 곳을 가는 본인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행복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딱 한 줄 안에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기내식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았다. 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평생의 소원이 기내식을 먹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그 말이 남편에게는 참 아픈 말이었구나 싶었다. 순간 미안하고 창피스러웠다. 나는 기내식이 맛있고 좋았다. 아직 어려서 다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목까지 다 먹었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이들 것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 갈등 없이 궁금함 없이 기내식을 섭렵했었다. 남편에게 당시에는 기행문에 내 얘기를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적었느냐며 항의했었지만 그 여행이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준 여행임에는 분명했다. 남편은 내 기내식의 소원을 이루고자 기내에서 내 끼나 먹어야 도착하는 먼 곳으로 여행지를 정했던 것이었을까? 그동안 신혼여행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 큰 아이 돌 때 미국 출장을 혼자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한 번에 갚기 위한 남편의 무언의 사과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 느껴졌다. 비록 몰디브에 다녀온 채무를 내가 갚아야 할 것이 뻔했어도 나는 다음과 같은 내 마음속의 모든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었다. 발리 정도만 가도 충분한데 당신은 너무 유별나다. 낭비가 심하다. 800만 원은 언제 다 갚을 것이냐 등의
이 말들을 나는 그 뒤로도 절대 하지 않았다.